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 채널 즐겨 듣고 있어요. 라디오보다 저는 이게 더 재밌고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실적이고 또 라디오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랄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끊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남편을 제가 걷어줬더니 시댁에 하던 식당을 물려받겠다고 설치면서 자기 멋대로 시댁에만 계속 도와주다가 결국 호구처럼 당하기만 하고 그 와중에 저희 남편 돈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쫓아온 돈 밝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한 방에 정리한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저희 친정아빠는 오래전부터 공직에 계셔서 별다른 노후 걱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공직에 계시는 상태였고 친정엄마도 법무사로 일하셔서 돈은 넉넉히 있는 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한 번도 서울이 아닌 곳에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당연히 신혼집 또한 서울에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는 결혼한 지는 3년 차네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든 건 솔직히 서울에 집이 있었기 때문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가 된 상대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건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대기업에서 법무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관련 분야나 비슷한 대기업 사람들로 소개팅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도 하도 많이 하니까 제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만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실감하는 날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알짜배기인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친한 선배 언니가 소개를 받을 건지 묻더라고요. 저는 오는 기회는 안 맞고 다 잡는 편이라 일단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만나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지금의 저희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영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해요. 이런 칭찬 부끄럽지만 기분은 좋네요. 네, 맞아요. 저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업일 하시는군요. 네, 저는 서울에 제 자가가 있어서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결혼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희정 씨를 만나려고 그동안 계속 못 만났던 것 같네요. 네?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빠르신 거 아닌가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셨구나. 대단하세요. 결혼하려면 있어야죠. 희정 씨 같은 분 놓치지 않으려면요. 그나저나 희정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카페에 조금 더 있다가 같이 저녁 먹는 거 어떠세요? 제가 희정 씨 좋아하시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요. 어머, 저는 고기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는 늘 언제나 옳죠. 근처에 제가 마시는 한우집 아는데 같이 가주실 거죠? 한우요? 돼지고기는 호이고 소고기는 사랑이라는데 벌써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좋아요. 제가 희정 씨 같은 분이 딱 이상형이라서요. 저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걸로 빈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한우 사주시는 거 보면 약간 진심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 그래도 천천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죠. 저는 희정 씨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속도 맞추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편하게요. 남편은 영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걸 빠르게 파악해서
먼저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조금 떨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이상형인 사람을 만나니까 심장이 주체가 안 되고 영어 멘트 정말 잘 치죠? 유머러스한 모습도 있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해서 다른 싱거운 이전 소개팅 남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남편과 사귀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남편은 확실히 달랐어요. 사귀기로 한 첫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드리라면서 빵이랑 과일이랑 꽃다발을 선물하더라고요. 사귀기로 하면서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랑 친정아빠가 무엇을 하시는지 기억했다가 그날 바로 선물을 하는 그런 섬세하고 센스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안 넘어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보면 볼수록 진국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소개팅으로 자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남자를 보는 저만의 기준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뿐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남자는 여태까지 전무후무했거든요. 그래서 더 남편이 진국같이 느껴졌어요. 저희 남편은 객관적으로 봐도 인물도 나쁘지 않고 영업 다니니까 옷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직장 등 전체적으로 스펙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남편과 결혼하지 않고 놓치면 뭔가 다른 여자들이 금방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정도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에 들어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프로포즈도 서운하지 않게 해줬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이 착하고 아기도 없고 매사 열심히 사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의 첫 시작으로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사이가 되고 나니까 시부모님에 대해 안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경기도에서 식당을 오래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그날 하루 저녁 장사는 쉬셨고요. 남편한테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면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쉬운데 오히려 시댁과의 거리가 멀어야 자주 오라고도 못하시고 여러모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내심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도 저희 남편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니까 식당 물려받을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저희 부부가 서울에 살면서 시댁과 최대한 멀리 지내면 될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주원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희정양 반가워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들어줘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말씀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여자친구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데 정말 똑똑하고 야무지고 일도 잘하고 완전 내 이상형이에요. 벌써부터 팔불출 소리 들을 거냐? 이 녀석이 나를 닮아서 아내 사랑은 끔찍하지. 효자이기도 해요. 우리 아들이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인데 그만큼 사돈한테도 잘할 거니까. 저희 처음 사귀기로 한 날 남자친구가 저희 친정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잔뜩 사서 선물하길래 이미 알았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효녀라서 효자 좋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말씀 편하게 낮춰주세요. 역시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다니까. 어디서 이런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까? 너무 환영해요. 이거 반찬도 한번 들어봐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이, 우리 엄마도 참 식당 하면서 반찬 맛있다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명불허전이지. 당연히 맛있을 건데 얼른 먹어봐. 반찬 다 맛있을 거야. 정말? 인기 많은 식당인가 보다. 어떻게 해요? 오늘 저 때문에 하루 쉬게 되셔서. 아유,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걱정 말고 편하게 들어요, 편하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와, 반찬이 정말 다 너무 맛있네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어머, 입맛에 맞나 보네. 다행이다. 아, 그래요, 많이 들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간 날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 좋게 식사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때도 별 걱정 없이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상견례 당일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자신 있게 소개팅 첫날 저한테 어필했던 그 서울에 있는 자가가 바로 시부모님께서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식당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해주신 아파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개팅 첫날부터 이미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 때문에 저희 남편을 만난 것도 컸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면서 서울 신혼집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 굳이 콕 집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서울 신혼집은 우리가 해준 거라서 나랑 당신이랑 한 자리에서 식당이 벌써 몇 년째더라? 그 돈 모아서 우리 아들한테 해준 거예요. 장가 좋은 곳으로 가라고. 아, 그러시구나. 역시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네요. 저도 저희 남편도 우리 딸 희정이만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서울에서만 쭉 살았고 직장도 서울에서 다니니까 다행히 우리 예비 사이가 서울에 집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요. 그 그렇게 얻어진 줄은 몰랐네요. 아무래도 우리는 아들이 하나고 밑으로 딸내미가 있으니까 아들한테는 신혼집 마련하는 것까지는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들 어릴 때부터 저랑 남편이랑 모아온 거였죠.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네요. 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청약 당첨이 되어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남편도 그런 상태이거나 돈을 정말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대출 껴서 자기 돈으로 산 거라고만 믿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아들한테 우리가 구해준 신혼집이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솔직히 마음의 부채감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는 물론 서울 집값에 비하면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최대한 좋은 것으로 맞췄습니다. 친정엄마가 먼저 시어머니가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콕 집어 이야기할 정도면 혼수 제대로 해오라는 뜻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구에 신경 좀 많이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입장에서도 혼수는 어차피 제가 쓸 가구들이니까 먼저 큰 돈을 지금 들여서 가구에 보태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이 정도로 혼수에 성의를 보인다면 나중에 괜히 시댁에서 뒷말은 안 나오겠지 하는 생각이어서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결국 양가의 정성과 돈과 자산이 가득 넘치게 들어간 서울 신혼집이 구색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들어가서 함께 살며 결혼 준비를 했고 집의 위치도 저희 회사랑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딱 중간쯤이라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 댁이랑 저희 서울 신혼집이랑 거리도 한 20분 정도여서 멀지 않아서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그렇게 결혼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니까 식장에 들어가는 일은 금방이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식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대로 저는 남편과 별 문제 없이 신혼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신혼여행도 제가 가고 싶었던 몰디브로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점차 기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필이면 저희 결혼하고 딱 전염병 시국이 되었고 시국인지라 영업이익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나가는 알짜 중견기업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죠. 남편네 회사에서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었지만 결국에는 상황이 악화되자 희망 퇴직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한들 아직 젊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의 안일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회사를 퇴사하고 가게를 차린다거나 사업을 해보겠다는 계획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거든요. 그저 성실하게 회사에서 맡은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 회사에서도 당연히 먼저 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퇴사를 한다면 그 이후에 별다른 계획이 없으니까 회사를 당장 그만두어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으로 그 회사에서 잘린 건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회사를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이번 일을 겪고 충격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왜 당신이야? 당신만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안 좋은 상태인데 당신 나이가 몇인데 벌써 나가라 말아야. 이건 절대 인정할 수 없지. 우리 노동청에 신고하고 정식 대응하자. 항의하자고. 아니야. 그냥 내가 처음이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곧 권고사직 받을 거야, 나처럼. 나도 그런데 이해는 안 가. 내가 왜 처음인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고. 아니, 당신은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법무팀이야. 내 친구 중에 노무사도 있어. 같이 항의하자. 응? 아니야, 됐어. 나 좀 피곤해서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울게. 남편은 이미 모든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마치 동태눈처럼 되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너무 속상하고 싸우자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남편한테 저는 집안일만 하면서 조금 쉴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의지가 없는데 뭘 하자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만 회사를 다니고 저희 남편은 집에서 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가 쫓아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아가야, 우리 아들은 이렇게 집에만 있을 애가 아니다. 우리 가게에 나오라고 해서 아예 식당을 물려받게 해라. 식당이요? 어머님, 저랑 남편은 서울에 살고 있고 또 식당도 사업인데 남편은 한 번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이건 제가 결정하고 대답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새아가 네가 이렇게 우리 아들 집구석에만 처박아 있게 놔두면 어떻게 하냐? 시국이 아무리 시국이라고 해도 이대로 무너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당사자인 남편이랑 상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면 그래, 내가 이야기 먼저 해보마. 알겠다. 회사 조심히 잘 다녀오거라. 네, 그럴게요. 남편이랑 이야기해봐 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이 식당 일은 물론이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사무직으로 계속 일하던 사람인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전염병 시국이라고 해도 그냥 이직할 곳을 알아봐서 다시 회사를 다니는 게 더 나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눈 건지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서 자주 오셔가지고는 제가 결혼하면서 해온 혼수에 비해서 시댁에서 남편한테 해준 서울 신혼집이 너무 과한 것 같지 않냐고 하면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새아가야 생각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들한테 준 서울 신혼집이 네가 해온 혼수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지? 네? 어, 이미 남편한테 구해주신 서울 신혼집을 물론 저도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혼수도 그 급에 맞춰서 해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저희 친정에서 해온 혼수가 서울 신혼집에 맞게 준비해온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하긴 혼수를 해온 가전들이 다 좋아 보이기는 하던데 그래도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값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르지. 가전도 그냥 놓고 이참에 새로 너희가 살 신혼집 구하는 게 돈이 덜 든단다. 저희는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 신혼집을 어디에 구하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있잖니. 서울은 비싸니까. 경기도에 너희 신혼집을 다시 구해서 살면 되지 않겠니? 우리 아들도 이제 서울로 회사 다니는 게 아니니까 굳이 서울에 살 필요 없어졌잖니. 아니요. 어머님 저는 서울에서 살아야 해요. 서울로 회사 다니면서 지금 남편이 쉬는 동안 제가 혼자 2인분 하면서 남편 먹여 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신혼집은 왜 경기도로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그게 아휴, 아니 그냥 어른이 말하면 좀 들으면 안 되는 거니? 이러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응? 옛말에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는 말도 있잖냐. 아무튼 경기도로 너희 신혼집 다시 구해라. 알겠지?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당연히 서울 신혼집을 떠나서 사는 건 생각에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어른 말에 토달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 으름장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가셨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동생이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생은 부모님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더라고. 아가씨도 뭐 직장 다니고 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시댁 식당은 왜? 동생이 자꾸 우리 엄마한테 오빠는 서울에 신혼집도 해주고 나는 결혼할 때 뭐 아무것도 없냐면서 식당은 나 물려주고 자기는 내가 살던 서울 신혼집을 달라고 한 거야.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불현듯 신우이가 한번 저희 서울 신혼집에 집들이를 왔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 올케 언니. 신혼집 가구랑 위치가 너무 좋네요. 어, 저도 서울로 회사 다니는데. 저희 집이 아시다시피 경기도잖아요.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힘들기는 하죠. 아가씨는 자취 안 해요? 결혼 전에 혼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서울에 월세 한번 구해봐요. 예, 결혼하려면 모으고 아껴야죠.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아깝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사는 게 돈 아끼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올케 언니가 혼수를 해온 이 가구들 다 어디서 산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고급지고 예쁘다. 역시 아가씨가 보는 눈이 있네요. 맞아요. 비싼 곳에서 일부러 고급으로 맞췄거든요. 다 하면 아마 억은 쉽게 넘길 거예요. 저, 정말요? 억을 쉽게 넘길 만큼 비싸다고요? 세상에, 올케 언니도 돈 많이 썼구나. 나는 우리 오빠만 집 해오느라 부모님 등골 빠진 건 줄 알았는데. 알겠어요, 올케 언니. 참고할게요. 그러면서 신우이가 저희 서울 신혼집이랑 제가 혼수를 해온 가구들을 탐냈던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가구 구해서 살고 싶다 어쩐다 했던 게 번뜩 기억이 나서 이게 다 저랑 남편이 살고 있는 서울 신혼집의 혼수 가구까지 통째로 뺏겠다는
신우이의 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만 안 비켜주면 뭐 신우이가 무슨 수로 들어와 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서울 벗어나서 살 일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들이 우리 식당을 물려받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도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로 와야지. 우리 식당이 경기도에 있는데 식당이라는 사람을 그럼 서울부터 경기도까지 멀리 다니게 할 거야? 그러면서 어디 언제까지 반대할 수 있나 두고 보자고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도 저희 남편이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했지 절대 시댁식당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일부러 남편까지 끌어들여서 헛소리를 하시나 보다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저희 서울 신혼집을 불쑥 찾아와서는 계속 경기도로 신혼집을 옮기고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 신혼집을 신우이한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남편이랑은 시댁식당을 남편이 물려받기로 이야기가 다 끝냈다고 저한테 얼른 신혼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아무리 어머님이셔도 이렇게 자꾸 찾아오시면 곤란하죠. 이제 못 오시게 현관 비밀번호부터 다 바꾸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시고 오세요. 문 안 열어드릴 겁니다. 헛걸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야? 분명히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야기 다 끝냈다고 했지? 안 되겠다. 우리 아들 부르자. 그랬더니 잠시 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남편이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의 배신감이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조만간 경기도로 내려가자. 뭐? 지금 당신 진짜 그 식당 물려받을 생각이야? 음, 나 회사에서 그렇게 버림받고 생각이 많아지더라. 앞으로는 내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우리 식당이면 더 좋지. 당신이 나 좀 응원해주라. 나 정말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응?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던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시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나서 나중에 둘이 따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동안 저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니, 저희 남편이 진심으로 시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한동안 동태 같았던 눈이 초롱초롱하게 바뀌면서 응원해달라고 하는데 같은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자 정확히 짚을 건 짚기 시작했죠. 아가씨가 우리 서울 신혼집을 통째로 노리고 있던데 그걸 정말 아가씨한테 줄 생각이야? 그랬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 벗어나 살 생각은 없으니까 남편이 경기도까지 출퇴근하면서 시부모님 가게를 시작할 게 아니라면 그냥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말에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면서 서울 신혼집은 저희 부부가 계속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진심 어린 도전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서울 신혼집을 호시탐탐 노리던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 있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일단은 저희 남편이 집구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경기도에는 시댁 식당을 물려받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 발 물러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시댁 사업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게 되었고 그 가게가 예전보다는 손님이 늘어나서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염병 시국에 식당 운영 시간도 단축되었고 아무래도 신규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남편이 욕심을 좀 부렸더라고요. 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것이기는 했지만요. 손님이 일시적으로 많아진 건 인테리어도 더 신경 써서 부분 고치고 또 평소 하지 않았던 마케팅에도 돈을 쏟아부은 결과였어요. 보통 이런 식당들을 홍보해주는 마케팅 업체들이 1년 단위의 계약이고 중간에 충분히 홍보가 돼서 1년을 안 채우고 중단하려고 해도 1년 계약이라서 파기하면 위약금도 세고 낸 돈도 다 못 돌려받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마케팅 업체랑 계약을 유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물려받은 거니까 자기 힘으로 키워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다른 식당들처럼 남편도 마케팅 업체에 돈이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은 그동안 서울 신혼집을 핑계로 계속 남편한테 금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 몰래 시댁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남편은 제 편이고 착해서 저한테 들킨 뒤로는 이제 조금씩만 도와주기로 하고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서울 신혼집에 쫓아와서 다짜고짜 문 열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남편이 시댁 식당을 물려받고 잠잠하다고 좋아했었는데 또 무슨 일인가 하면서 문을 열어드렸죠. 그랬더니 대뜸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 전에 청약이 당첨돼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멋대로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 쳐들어와서는 시누이 신혼집으로 주라고 하는 겁니다. 너 여태 잘도 숨겼겠다. 우리 집이 우습냐? 우스워? 응? 아니 그동안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으면서 어떻게 가족끼리 그걸 숨길 수가 있냐? 당장 그거 우리 딸 줘라. 얼른! 제가 왜 그래야 되죠? 그건 결혼 전에 얻은 제 재산인데 당연히 싫습니다. 뭐야? 그럼 우리 아들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앞으로 토달지 마라. 우리 아들이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응? 저는 제 명의 아파트 못 주겠다고 하니 남편의 돈 관리를 시어머니가 직접 하겠다는 무개념 발언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어이없어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저희 남편 돈 관리는 제가 해야죠. 우리 아들이 물려받은 가게가 요즘 엄청 잘 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우리가 서울 신혼집도 해줬는데 이제 우리 아들 돈 관리는 내가 해야겠다. 네가 네 명의로 된 아파트도 숨기고 우리 딸한테 줄 생각도 없다는데 그거라도 받아서 관리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희 신혼집을 마구 뒤지기 시작하면서 남편 명의 통장들 다 어디에 있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안방 서랍에서 통장 뭉텅이를 꺼내서 하나씩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남편이 물려받은 시댁 가게에 지금 손님이 많다고는 해도 여전히 적자의 마이너스였거든요. 시댁 가게도 가게지만 그동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조금씩 빌려간 게 쌓여서 이 정도가 되었던 거였죠. 저희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 6천만 원이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업자 통장은 당연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창백하게 질려서 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잠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벌떡 일어나서는 가족끼리 이럴 때일수록 돕는 거 아니냐면서 다시 시누이한테 제 아파트를 주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더라고요. 상황이 이런 거면 당연히 네가 도와야지. 당장 네 아파트 우리 딸 줘라. 그거 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그러면 다시는 니들 볼 생각 없으니까 이참에 아예 연을 끊자 끊어. 시어머니가 먼저 연을 끊자고 내뱉는 그 순간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나 저희 남편이 더 이상 착해서 호구짓 당하지 않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연을 끊을 생각을 확실히 하도록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닌 건 빠르게 쳐내야 뒤탈이 적더라고요. 정말 끊으시게요? 그럼 앞으로 저희 남편이 도움 드렸던 거 다 받아낼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야기하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그게 전부 마이너스 통장일 리가 없어. 내가 직접 우리 아들한테 확인해야겠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가서 제대로 이야기할 테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녀오시라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서울 신혼집에서 나가자마자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정에 대해 남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지금 가게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와서 다 뒤집어 놨으니까 당장 튀어오라고 했죠. 남편은 놀라서 허둥지둥 달려왔고요. 내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알고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자꾸 내 아파트를 노리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뭐? 그걸 우리 엄마랑 동생이 어떻게 한 거지? 나는 말한 적 없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괜히.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면서 자기가 그건 안 된다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고 했죠. 바로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죠? 아내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제 아내 아파트를 달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건 정말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뭐야? 너도 새아가랑 똑같은 소리 하냐? 그래, 이렇게 가족끼리 돕고 살지도 않을 거면 연을 끊자 끊어.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저희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도움 준 건 홀랑 잊어버리고 한 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개거품을 물다니요. 자꾸 그러면서 연 끊자고 막말을 하시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 대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요 아줌마. 그럼 연 끊기 전에 정산부터 하셔야죠. 그동안 저희 남편이 빌려준 돈 그거 다 받아낼 예정이니까 각오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가족 타령을 하더라고요. 세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 쓰겠구나. 응? 가족끼리 그러는 게 어디 있냐.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그렇게 돕고 사는 거지. 앞으로 그런 거면 연락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줄 돈 없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확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즉시 통화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고요. 제가 또 법무팀 소속이잖아요. 저희 엄마는 법무사로 현직에 계시고요. 아는 변호사가 수두룩한데 이런 거는 솔직히 저한테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면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시댁에 빌려준 돈들을 그냥 준 거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까요. 명확하게 받아낼 돈이라고 증거를 남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가 고용한 변호사가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찾아가서 저희 남편이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빌려주었던 돈들을 받아낼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김주원 씨 어머니? 김주원 씨 동생분 되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주원 씨가 고용한 변호인입니다. 여기 서류 확인하시고 법정 출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고 그걸 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부부한테 찾아와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찾아와서는 가뜩이나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됐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이제와 찾아와서 설설기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본체만 제했습니다. 아니 아들아, 가게 손님 들었다고 좋아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게 뭐야? 아직도 적자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아무리 우리가 중간에 빌려달라고 한 돈이 있었다고 해도 나는 당연히 매출 많아져서 버는 돈이 많은 줄 알았지. 그러면서 되도 않는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것도 다 투자라고 생각했고 적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려면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빌린 돈부터 갚아야 수월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자기네들이 돈이 어디 있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그동안 빚까지 내서 빌려준 돈 갚아. 이런 상황에서 뭐? 감히 우리 아내 아파트를 탐내? 안 된다고 하니까 영 끊자고 하고. 그래, 이참에 아예 영 끊자고. 남편은 저런 부모랑 동생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면서 애원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한 방 먹이고 그날부로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데 이제 남편도 한계였는지 그동안 시댁을 저 몰래 도와주면서 고생한 서름이 폭발해서 영 끊자고 선언하는 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먼저 연을 끊자고 말할 때 제가 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연을 끊고 당장 갚을 능력이 없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찜질방에서 겨우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댁집은 남편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그동안 이렇게 뒤로 남편을 괴롭히면서 돈을 뜯어내고 산 줄 까맣게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시누이 안 보고 살겠다며 혼자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계시고요. 시누이는 저희 남편한테 한 짓이 소문이 나서 파혼을 당했습니다. 착하고 호구처럼 당하기만 하던 남편은 저의 지휘 하에 마케팅 계약도 끝내고 인테리어비도 다 갚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다면서 이제는 먼저 시댁식당 잘 운영할 수 있게 옆에서 하는 조언 다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손을 내민 남편을 저는 정말 잘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 전문가들 다 물어보고 다니면서 제가 다시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을 흑자로 돌리는 계획을 세워줬죠. 그렇게 남편의 식당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은 줄 서서 먹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제가 버는 돈으로 살았던 저희 남편한테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라고 다 좋은 가족만 있는 건 아닌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좋은 가족일까요? 나쁜 가족일까요? 저도 친정 부모님하고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는 생각 한 번도 못 하다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뒤틀린 욕심이 가득한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시달리고 나니까 정말 가족이라고 다 감싸주고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도움만 요청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니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남편이 평생 돈 빼앗았던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연 끊고 나니까 알게 모르게 참 후련합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아마 평생 그렇게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면서 살겠죠?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왜 가만히 있는 저의 아파트까지 탐내가지고 이 사단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남편과 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가족으로 살 연이 아니었나 보다 싶더라고요.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오히려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서 평화를 되찾으셨다고
자기 아들 계속 피 빨아먹게 두지 않고 끊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생각할수록 아닌 것 같을 때 빨리 정리하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점점 망해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면서 저는 나중에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의 사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가족보다 자신을 더 우선시하면서 희생만 하며 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꼭이요.